나가 제일 이쁘대요. 막걸리 한 잔.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감독 강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꿈을 이뤄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살아왔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일찍 산 선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 목표나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평범한 이과생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이제 엔지니어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주부셨는데 저의 주변에서는 사실상 예술계통 쪽에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앞으로 나도 아버지처럼 그냥 엔지니어가 돼서 평범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고요. 그러다 고3 때 어떤 토크쇼에서 연극 배우분이 나오셔가지고 했던 내용을 들으면서 세상에 저런 삶이 있구나. 세상에 저런 연극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인생을 바쳐가지고 살고 계신 그런 분이 있고 그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이 지펴지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찾아간 게 연극 동아리를 찾아갔습니다. 배우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연극 동아리를 찾아갔는데 마침 연극 동아리가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 소변을 보면서 앞에 보니까 영화 동아리 모집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연극보다는 영화가 낫겠다라는 생각에 영화 동아리를 찾아갔더니 너무나 열렬히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도 어수선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데모를 좀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가 이제 순수하게 영화만 했던 동아리는 아니고 영화가 좋아서 모였던 사람들이지만 전반적으로 뭐 많이 했던 일들은 사실 학생운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저희 동아리가 했었던 일들은 주로 데모 현장에 가서 카메라로 학우들의 그 모습을 찍고 다음날 아침에 커다란 TV를 학교에 대해 틀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 학생운동 현장에 가서 서로 전경들과 투석전을 벌이다가 전경이 던진 돌에 이마를 맞았어요. 맞아서 피가 이렇게 주르륵 흐르면서 이마를 병원에 가서 이제 꼬매게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회한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념과 사상이 투철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건 아니고 당시에는 되게 정의로운 일이다, 옳은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나가서 이제 앞장서서 했는데 막상 이념이 그렇게 투철한 사람도 아니었었고 영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동아리를 찾아갔었는데 영화는 안 하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되게 회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고리를 좀 끊으려면은 군대를 가야겠다. 갔다 오면 좀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침 또 군대 영장도 나오고 해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학생운동 전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군대도 약간 민통선 안쪽에
좀 오진 곳으로 가게 됐었는데 막상 거기 가니까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내가 여기에서 뭔가 목표를 하나 잡아가지고 나간다면은 이 시간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마음을 먹은 게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영화만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학생이었었고요. 저희 때는 극장에 이렇게 자주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었기 때문에 주말의 명화라고 이제 TV에서 하는 영화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굉장히 앞으로 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감을 줬던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이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작품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스토리라인도 다 무시되고 이야기 전개 방식도 너무너무 다르고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큰 영감이 돼서 앞으로 내가 영화 감독이 돼도 내가 직접 글을 쓴 글만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이과생이었었고 제가 글을 그렇게 써본 적도 없었고 제가 글을 쓰는 방식은 주어, 목적어, 동사 위주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쓴다는 거는 사실상 되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첫 단편 영화를 하면서 단편 영화를 작업했던 과정을 설명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단편 영화 만들었던 과정을 전부 다 기록을 했고요. 그 기록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다 싶어서 대학 4학년 때 처음으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책이 출판이 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나도 글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에 저는 사실 굉장히 샤이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누군가가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에도 질문도 못하고 손을 들었을 때 나를 쳐다보는 시선도 싫었어요.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 자체를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샤이한 학생이었었는데 영화 감독이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을 가능한 내 이야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사람들 앞에서 많이 얘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말 재능이 늘게 되고 연출을 하려면은 어쨌든 누군가를 계속 설득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스토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가정상으로 2분이다, 10분이다. 내가 요 앞에 있는 사람을 나의 투자자, 제작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설득시켜보자라는 마음으로 매번 식사 자리나 술자리나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내가 이번에 준비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했던 얘기를 다시 또 하고 이야기가 진도가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를 잃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나한테 내 이야기에 기울여들지 않으면은 나는 성공 못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이야기 설명하는 방식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남들 만나면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짧은 시간 안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과적인 머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제가 물리학을 전공했는데도 근해 공식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머리가 쓰는 뇌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야기에 대해서 만들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계기가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막상 가보니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선진화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세상엔 정말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다 이해가 되고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어떤 의미를 던지는 것보다 나는 정말 즐거운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게 됐고요. 제가 작지만 미국에서 27살 나이에 영화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사에서의 목표는 미국에서 장편 영화 2편을 만들고 한국에 가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작업을 했고요.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투자도 약속이 되고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헌팅도 하고 배우들도 섭외를 하는 과정이 생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투자자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투자가 취소가 되고 미국에서의 이 데뷔하려고 했던 희망은 꺾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단 데뷔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에 맞는 공포 영화 시나리오를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30살 때 한국에 와서 장편 영화 데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30살에 장편 영화 데뷔 기회를 가지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미숙한 존재였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30살의 기회를 받게 됐었을 때에는 저도 주변에서의 많은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그 꿈을 크게 3번씩 얘기해라 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저는 그 미신처럼 그 일을 계속 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될 거야 라고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30살에 이런 데뷔 기회를 가졌구나. 드디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가 저한테는 큰 고생의 시작점이었던 거였죠. 저는 그 한국에 돌아와서 준비했던 영화가 1년 준비를 하고 투자자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엎어지게 되는 시련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가 범죄도시라는 영화로 데뷔할 때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사실 많은 내공과 많은 영화적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지만 막상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데뷔할 수 있는 시간이 47살, 17년 뒤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절대로 못했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당시에는 정말 좋았던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30살이 저한테는 정말 고난의 시간의 시작이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제가 17년간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저의 루틴이나 저희 몸이나 여러 가지 것들, 생각 이런 것들이 망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조직에 가담돼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저가 컨트롤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고 쉽게 힘들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루틴을 가지고 몇 시에는 자고 몇 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은 제 시간에 꼭 먹고 이런 식의 룰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제가 해야 될 규칙들을 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사회 나가시면은 예술계통 쪽에서 일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가 어떤 규약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만의 룰과 규칙을 만들어서 몇 시에는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금방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 나가시면은 스스로 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주변에 영화나 연극이나 뭐 배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인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연락할 수 있었지만은 당시에는 이메일도 많이 쓰지 않았던 시기였고 편지나 전화를 통하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이었었는데, 미국에 있는 저희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 끊임없이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렸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 21이라는 잡지의 뒤편에 나와 있는 제작사 목록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다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날은 그 편지 보내는 걸로만 하루가 다 갈 정도로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렸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제가 쓴 글을 포장해가지고 국제우편으로 보내고,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전화드려가지고 보내고, 어떤 기회가 되면 한국에 와서 만나려고 계속 약속을 잡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인스타그램의 DM으로도 문자를 받고 메신저로도 연락을 받고 합니다. 일일이 다 답변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지만은 사실상 마음과 욕심만 있다면은 충분히 누구한테라도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는.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절대 주변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한테 나의 존재를 알리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 일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학생 시절이에요. 학생 시절에는 사실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나 주변에 눈치가 없으니까 학생 시절에는 저는 많은 경험들도 해보시고 촬영 현장에도 많이 가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종이 비행기를 집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수빈 공연예술 경영. 감독님이 만든 캐릭터와 가장 싱크로율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배우와 큰 기대는 없었지만 생각 이상으로 캐릭터를 잘 소화한 배우는 누구였나요? 요 카지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카지노는 뭐 가장 싱크로율이 일치한다는 배우는 누가 봐도 저는 최민식 선배님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거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차무식이란 캐릭터를 100% 다 머릿속에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민식 선배님이랑 같이 저희가 차무식이란 아이를 성장을 시킨 거였었죠. 저는 감독과 배우가 어떤 캐릭터를 같이 이렇게 키워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최민식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차무식이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찍어 나가면서 촬영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싱크로율이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큰 기대는 없었지만 생각 이상한 걸로 캐릭터를 잘 소화한 배우는 다들 기대가 있었어요. 큰 기대가 없이 캐스팅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다들 기대가 있었고 특히 저는 존 역할을 맡은 김민이라는 친구가 큰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필리핀에서 촬영을 하는데 영어를 필리핀 사투리로 쓰는 거를 보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는 게 맞나 저도 약간 판단이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인이 보는 영어인데 그 영어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필리핀처럼 해야 되는 건가 판단이 좀 애매했었는데 어쨌든 저게 캐릭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방식대로 그냥 쭉 갔는데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선택을 잘했다. 이 친구가 정말 필리핀스럽게 연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민이란 배우가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지를 보겠습니다. 예, 공연예술경영과 이다은님 어디 계시죠? 감독님께서 쓰신 대사 중에서 이 대사는 진짜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대사는 어떤 건가요?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대사를 쓰면서 이 대사는 진짜 잘 썼다. 이 대사는 유행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범죄도시도 그렇고 뭐 카지노에서도 그렇고 그 짤로 돌면서 그 대사가 유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말이 유행이 된다고? 그때 가면 되게 놀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사실 저는 작가가 유행을 시키려고 일부러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소석구 배우님 나왔던 추앙에 대한 것도 저는 작가가 그걸 유행시키려고 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 대사는 정말 잘 썼다는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 외에 추가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네네. 영상학부의 허길령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 연출 실력을 늘리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자신만의 연출 스타일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감독의 연출은 사실 저같이 이렇게 직접 대본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착각을 해요. 이건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떤 배우들의 동선과 어떤 상황에 대해 가지고도 내가 하라는 대로 배우들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내가 준비한 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게 되게 좋지 않은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글이라는 거는 어떤 작가가 한정된 공간에서 상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막상 촬영 현장에 가면은 배우가 그 상대의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그 대사를 준비했었을 때 그 현장에 오면은 그 현장에서의 갖는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콘티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본에 있는 대사를 정확하게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는 콘티랑 모든 촬영 방향에 대해서도 계획은 잘 잡아놓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는 좀 더 자유도를 높여서 배우들이 자유롭게 본인이 그 캐릭터로서 빙의 됐었을 때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 맞게 콘티대로 찍을 필요 없이 배우들의 동선과 감정을 따라서 카메라가 가는 게 좋다라고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럼 1강 강연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